추수감사절에 오빠가 절 집에서 내쫓으려던 순간 73세 외할머니가 펜트하우스 사채 1천억 원 열쇠를 주셨다. 추수감사절 아침, 낡은 목재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다. 집안 가득 퍼진 칠면조 냄새, 거실 중앙에 자리한 오빠와 그의 아내, 그리고 부모님의 낮은 목소리는 이미 잔뜩 긴장된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모두의 시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의자 끝에 앉았다. 오늘도 별 탈 없이 지나가길 바랐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오빠는 나를 흘끗 보더니 갑자기 컵을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다. 넌 언제까지 엄마 아빠 집에 얹어 살 거야? 차가운 말, 조롱 섞인 눈빛. 그 순간 내 심장은 찢어지듯 내려앉았다.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이 가족에서 불청객이라도 된 듯한 분위기,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 어릴 적부터 늘 조용히 참고 살아왔는데 왜 오늘따라 모든 게 이렇게 숨막히는지 알 수 없었다. 오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애 키워야 하고 자리 잡아야 하는데 넌 언제 독립할 생각이야?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다들 불편해. 숨죽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에게 그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솔직해지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집은 내가 태어나 자란 집인데 여전히 방 한 칸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뭐가 그리 잘못된 걸까?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말해야 했다. 변명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목 안에 걸린 무언가는 끝내 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만 조용히 꺼지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흔들릴 뿐. 나는 벽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쪼개는 소리를 들으면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문틀을 비집고 들어선 작은 발걸음, 회색 카디건에 단정히 묶인 흰머리, 73세의 외할머니였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우리를 둘러보았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들이마실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다. 오빠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부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그 자리, 나를 향해 쏟아질 한마디가 내 운명을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추수감사절, 쫓겨날 위기의 가장 추운 날, 바로 그 순간 외할머니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돌아왔다. 73세의 외할머니. 장세연은 오래전부터 가족 모임에 자주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어른들은 늘 애매모호한 말로 둘러댔다. 바쁘셔서 그래. 멀리 살아서 오기 힘들지 같은 변명들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궁금증과 허전함을 느꼈다. 외할머니는 언제나 신비한 존재였다. 작고 마른 체구, 주름진 피부라도 단단한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동시에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반면 우리 가족은 늘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곤 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항상 돈 걱정을 달고 살았다. 어머니는 가정과 가게 일을 병행하느라 지쳐 있었고 오빠는 일찍 결혼해 이 집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 와중에 나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안일과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다. 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했고 누군가 나를 짐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늘 바랐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지만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다. 어머니는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오빠와 그의 아내 민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그 때문인지 주도권을 쥐고 가족 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민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은근히 날 낮춰보는 말투를 쓰곤 했다. 요즘도 집에서 지내는구나. 힘들겠네. 그녀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엔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고요한 거실에 외할머니가 들어선 순간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나 그의 눈은 덜리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테이블에 다가오면 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얼굴이 보고 싶었단다. 단 한 줄. 그 말은 메마른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드는 따뜻한 물 같았다. 나는 그간 들지 못했던 온기를 느꼈다. 어머니는 긴장한 듯 손을 문지르며 말했다. 어머니, 전화라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외할머니는 담담히 웃었다. 준비할 것 없다. 내가 보고 싶은 건 상차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니. 그 순간 거실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오빠는 갑자기 흥미없는 듯 의자에 털썩 앉으며 투덜거렸다. 추수감사절이니까 다 같이 솔직해지자고 했잖아. 우리 집도 넉넉지 않은데 동생까지 계속 책임질 순 없어요. 외할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모든 표정을 읽고 있었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꼈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 떠오르며 목이 뜨거워졌다. 소리 없는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져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족의 무거운 기대와 실망 속에서 나는 늘 조용히 숨만 쉬는 존재였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추수감사절. 따뜻해야 할 식탁 앞에서 나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오늘 외할머니가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이 가족의 균형을 뒤흔들 진짜 이유가 그것은 이미 조용히 우리 앞에 놓여 있었고 마침내 곧 열릴 문이 되어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늘 불균형한 저울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오빠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한창 인쇄소가 잘 나갈 시절이었고 어머니도 미소가 많았다. 오빠는 큰 기대 속에 자랐고 첫째라는 이유로 칭찬도 사랑도 자연스레 그에게 향했다. 반면 내가 태어났을 때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부모님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오빠와 다르게 소심했고 물음이 많았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는 이유로 종종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지만 여유가 없었고 아버지는 늘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의 의미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오빠는 늘 앞줄 중앙에 서 있곤 아는 구석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오빠는 자랑거리였고 나는 그저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 정도로 소개되곤 했다. 학교 성적이 잘 나올 때도 부모님은 그렇구나. 수고했다 정도로 말하던 반면 오빠가 상을 하나 받으면 잔치를 열 듯 더들썩했다. 나는 노력해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는 자각을 일찍부터 해버렸다. 자연스레 나는 말보다 생각이 많은 아이가 되었고 감정을 쌓아두는 습관이 생겼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순한 막내딸로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 외할머니만인 되게 다르게 다가왔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외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작은 찻집에 갔던 날이 있었다. 빛바랜 테이블, 유자차 향기가 은은히 퍼지던 공간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넌 생각이 깊구나. 깊은 생각엔 때로는 외로움이 따라오지. 그래도 그건 약함이 아니라 힘이야. 그 말은 내 어린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빛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할머니는 우리 가족 모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물으면 대답을 피했고 아버지는 불편한 듯 표정을 굳혔다.
어느 순간부터 외할머니는 마치 가족 밖의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나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존재는 점점 흐려졌다. 대신 오빠와 나 사이의 거리는 더 넓어졌다. 오빠는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축하해주기보다 성적 가지고는 좋은 회사 못 가라고 말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며 고생할 때도 그는 언제 철들래? 집에만 있지 말고 나처럼 부지런해져 라고 비웃듯 말했다. 나는 서러웠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나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옳은 듯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오빠가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곤 했고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큰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 친척 결혼식에서 들린 단편적인 소문이었다. 장세현 여사 돈 어마어마해, 서울에 펜트하우스도 있다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낯선 감정이 스쳤다. 왜 우리 가족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을까? 왜 할머니를 말할 때마다 표정이 굳었을까? 무엇보다 왜 나를 그토록 따뜻하게 대했던 할머니는 어느 순간 우리 곁에서 사라졌을까? 그의 답은 누구도 주지 않았다. 그저 흐릿한 기억 속에서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 오빠가 결혼하면서 상황은 더 선명해졌다. 민서는 경제관념이 확실했고 실속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나에게 친절한 듯 다가왔지만 곧 부담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았다. 취업 준비 오래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기대는 건 안 좋지 않을까? 가족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그 말 속엔 언제든 밀어낼 수 있다는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부모님도 그 말의 영향으로 점점 나를 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대화 주제가 거의 경제 문제와 미래 계획에 머물렀고 나는 이유 없이 평가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럴수록 나는 조용해졌고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부모님은 인쇄소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고 오빠는 이 집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은근히 나를 압박했고 나는 방 한 구석에서 숨을 죽였다. 그 모든 흐름은 어쩌면 이날, 이 자리, 오늘의 폭발을 향해 축적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외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떨렸다. 잊혀졌던 따뜻함이 돌아와 나를 감싸는 듯했고 동시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의 그림자가 함께 꿈틀거렸다.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집의 공기는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밖은 차가운 겨울 공기, 안은 감정의 불씨. 그 불씨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은 다름 아닌 나였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균열, 비교와 침묵 속에서 자라난 상처, 말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외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던 잔향.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흔들릴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곧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올 것이었다. 추수감사절 식탁이 마련된 식탁에는 칠면조와 고구마구이, 크랜베리 소스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을 손대지 않았다. 외할머니가 등장한 순간부터 모든 대화는 얼어붙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만지작거렸고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띤 채 분위기를 살리려 했다. 어머니, 식사부터 하시죠. 오늘 멀리 오셨는데 하지만 외할머니는 자리에서 앉지 않았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오빠가 앉은 곳 바로 맞은편에 섰다. 오빠는 불편한 듯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다. 할머니, 앉으셔야죠. 그러나 외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잠시 서서 보고 싶구나. 이 식탁 위에 담긴 마음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이 더 무거워졌다. 오빠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마음이라니요.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죠. 평범하게 외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었다.
평범한 식사라면 왜 내가 첫마디로 내 동생을 내쫓으라고 했지.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서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장모님,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취지였고 하지만 외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솔직함은 상처를 내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된 울음이 목구멍 위까지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오빠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너도 말해야지.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야? 독립할 때 된 거 아니냐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꺼냈다. 나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빠는 비웃듯 소리냈다. 몇 년째 준비 중이야? 직장도 없이, 앞으로 계획도 없이. 우리도 애 낳고 미래 준비해야 해. 너까지 책임지는 건 무리라고. 그의 말은 칼처럼 정확히 심장을 겨눴다. 부모님은 침묵했고 아무도 내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그 순간 테이블 끝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말했다. 책임이란 말은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쓰는 거다. 동생은 선택받지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며 살았다. 방 안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했다. 오빠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할머니가 그걸 알아요? 우리는 이 집에서 같이 살아왔어요. 현실을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어머니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외할머니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아픔이 스친 듯 보였다. 현실을 모르지 않다. 준호야. 너희가 숨기려 했을 뿐이지. 외할머니의 말에 민서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이 가족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음을. 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하지만 외할머니는 침묵으로 그 말을 막았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오빠는 다시 나에게 창끝을 돌리며 말했다. 너도 인정하지? 우리가 널 키워준 거야. 이제 갚아야지. 갚아야 한다는 말. 나는 그 문장을 끊임없이 곱씹었다. 내가 존재한 것이 빚이었단 말인가. 이 집에 남아있던 시간이 죄라도 된 것처럼 어머니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내가 힘든 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너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은 분명 나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결국 나가야 한다는 요구로만 들렸다. 외할머니는 의자를 끌어와 나란히 앉으셨다. 내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이 닿았다. 넌 왜 말하지 않니?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러자 외할머니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은 다 듣게 만들면 된다. 그 한마디가 내 안에 불씨를 붙였다. 오빠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듣는다니요? 대체 뭘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오래된 갈색 문서를 꺼냈다. 이 집안에서 자라온 시간, 그리고 너희가 외면해온 진실. 아버지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고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의심, 불안, 기대,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인 공기가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틈은 이미 벌어졌고 곧 폭발할 것이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외할머니가 들고 있는 문서 한 장. 그 종이 속 진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갈등은 멈추지 않을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외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문서를 놓는 순간 가족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졌다. 민서는 불안하게 손가락으로 컵 테두리를 두드렸고 아버지는 식은땀을 닦으며 시선을 회피했다. 오빠는 문서를 보기도 전에 방어적인 눈빛으로 몸을 굽혔다.
그게 대체 뭔데요?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문서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다. 낡은 종이는 오래된 종인 냄새를 풍겼고 빛바랜 글씨는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문서는 내 어머니가 20년 전 나에게 쓴 각서다. 어머니는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으로 부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결혼할 때 내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겼지. 그중 일부를 내게 관리해달라고 맡겼고 난 그 약속대로 평생 지켜왔다. 오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재산이라고요? 무슨 외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은 원래 내 어머니가 아닌 바로 이 아이의 몫이었다.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쏟아졌다. 그 눈빛들은 이해, 충격, 불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얘가 뭘 했다고 재산을 받아요. 외할머니는 그의 말에 느리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무엇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피로 이어진 사랑은 조건이 없다. 민서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외할머니는 짧게 대꾸했다. 아니, 이건 처음부터 이 아이 겁니다. 방 안의 온도는 마치 소리를 가지고 있는 듯 진동했다. 오빠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고 외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었다. 사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 아이를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묻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손 떨리는 어머니의 입술, 아버지의 흐린 눈빛, 오빠의 가벼운 말투 뒤에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있었다. 나는 작게 물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유가? 외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도 슬픔도 아닌 어딘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널 더 아프게 만들었구나. 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과가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선 넌 뭐 하려고요? 얘한테 돈을 주고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시선은 날카롭게 그를 꿰뚫었다. 내가 누구를 버리는지 혹은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는 이 아이가 정할 일이다. 방 안의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 서 있었다. 오빠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인쇄소도 위험하고 대출도 많아. 그걸 두고 동생한테만 재산을 준다고요? 그럼 우린 뭐가 되냐고요. 그의 말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를 달랬다. 준우야, 진정해. 그러나 오빠는 듣지 않았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겨눴다. 너, 내가 이걸 받고도 집에 남아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 다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는 거야? 그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조여온 온 가족의 기대, 의무, 죄책감이 한 문장으로 응축된 형태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 오빠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선택해봐. 지금. 여기서.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아무도 내게 선택권을 준 적 없던 삶.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선택은 나의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예쁘게 윤이 난 검은 상자. 열리는 순간 은빛 열쇠가 내게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지막히 떨어진 말.
서울 중심 펜트하우스는 외채 시가 1천억 정도. 모두 내 이름으로 돌릴 예정이다. 민서가 숨을 들이켰고 오빠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외할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걸 왜 지금 외할머니는 잔잔하지만 냉정하게 답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때가 아니니. 오빠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함쳤다. 그건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 왜만 선택해요. 외할머니는 단호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아이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 공기는 폭발했다. 서로의 목소리가 겹쳐지고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빠의 분노, 어머니의 후회, 아버지의 불안, 민서의 욕망, 그리고 나의 억눌려 왔던 울음. 그것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실타래가 위태롭게 풀리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갈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불은 이미 붙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는 더 뜨겁고 더 치열하게 타오를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까지 가볼 거라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서 나는 서 있었다. 거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가운데에는 유리벽처럼 투명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모든 말, 모든 시선, 모든 감정이 여전히 내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휘둘리지 않고 그 흐름을 멀리서 바라보는 듯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등을 감싸쥐고 있었고 그 온기 하나가 나를 중심에 세워주고 있었다. 오빠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 모두 가족인데 왜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도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문득 생각했다. 오빠 역시 어쩌면 기대와 부담 속에서 자라며 엄청난 압박을 짊어지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이 지금의 상처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았다. 민서는 손을 모으고 외할머니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장모님, 물론 은하가 힘들었던 건 알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면 서로 돕고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아이 계획이 있어서 그 말은 참으로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내는 너무도 분명했다. 나눠달라는 것. 오빠는 조급히 눈치를 챘고 어머니는 혼란에 빠진 얼굴로 딸과 외할머니 사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 번도 중심에 서보지 못했던 이 식탁에서 오늘은 모두가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벅찼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펜트하우스 1천억 사실 나도 믿기지 않아. 그리고 나 혼자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오빠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으로, 민서는 탐색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는 죄책감과 안도의 중간쯤의 표정으로. 그러나 외할머니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느렸다가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늘 가장 끝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오빠에게 기대했고 저는 늘 조용해야 했어. 엄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 오빠 쪽이었어. 나는 늘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빠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손에 얹은 열쇠들의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서 난 지금 묻고 싶어. 나에게 남긴 건 죄책감과 의무감뿐이던 이 집이 나에게 가족이 맞았는지. 그 말은 폭탄처럼 식탁 위에 떨어졌고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울먹였다. 우린 정말 너를 사랑했어. 나는 미소도 비난도 없이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 민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면 잦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결국엔 같은 피고 그때 외할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같은 피라고 사랑이 보장되는 건 아니란다. 모두가 멈췄다. 그 말은 너무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칼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이 재산을 넘기기 전 은하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그 순간 나는 작은 전율을 느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아직 숨겨진 무언가가 더 남아있다는 것. 외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 서류는 더 새 것 같았고 묵직했다. 이 안에는 내 아버지 회사의 부채 내역, 그리고 너희가 숨겼던 사실들이 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의 얼굴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다. 어머니 역시 놀람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와 오빠는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외할머니는 침착하게 이어 말했다. 너희는 은하가 없으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은하가 떠나지 않길 바랐으니까.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숨을 삼키며 겨우 묻는다. 그럼 나를 붙잡아둔 이유가? 오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네가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 한마디는 비로소 오늘의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나는 가족에게 필요했던 것이 존재가 아니라 노동과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역설적으로 나는 이 가족을 완전히 이해할 힘을 얻게 되었다. 숨겨진 빚의 무게, 책임의 압박, 서로에 대한 미움과 의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나의 무의식적인 역할. 그러나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봉투를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진실을 알았다면 이제 너의 길을 정할 차례다. 식탁 위에는 4개의 펜트하우스 열쇠, 부채 내역, 과거의 각서, 그리고 가족의 기대가 뒤엉켜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열쇠 하나를 천천히 집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는 순간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이 선택이 모두의 삶을 뒤집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집힘은 곧 시작될 것이다. 정적은 한순간일 뿐이었다. 다음 장면은 폭발처럼 찾아올 것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열쇠는 5개 중 가장 작아 보였지만 그 무게는 어느 것보다도 묵직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현실감을 새겨 넣는다. 식탁 위에 얹은 서류들, 떨리는 숨결, 뒤엉킨 감정들. 이 순간은 단순한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한 사람의 딸이었고 동시에 한 집안의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서야 뚜렷이 이해했다. 오빠가 먼저 입술을 떼었다. 그 열쇠 누구한테 줄 건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급함이 숨겨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아직 줄지 말지 정한 건 아니야. 내 말에 가족 모두가 멈춰섰다. 외할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애게 시간을 줬다. 반면 아버지의 표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까의 오열에서 겨우 숨을 고른 상태였고 민서는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든 돌아갈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이 열쇠 하나를 쥔 이유. 그건 내가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느꼈어. 오빠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말 안 끝났어. 나는 오빠의 말을 잘랐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 움츠렸겠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나에게 남긴 걸 정리할게. 나는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었다. 할머니는 기회를, 아버지는 책임을, 어머니는 죄책감을, 오빠는 경쟁과 비교를.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아가야 해. 그 말은 작은 파문이 아닌 파도였다. 식탁 위에 공기가 일순간 무너졌고 모두의 시선이 나를 통과했다.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은하야, 너까지 떠나면 우린 떠날지 남을지 또한 내가 결정할 문제야.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그때 외할머니가 느리게 손을 뻗어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열쇠와 부채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마지막 조건이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계약서, 공동경영 참여권, 펜트하우스 중 한 채를 거주가 아닌 사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단순한 재산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 진짜 우리를 시험하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험이 아니다.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를 향해 은하야. 너는 희생만 하며 살아온 아이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의 삶을 만들 기회가 이제야 온 거다. 나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조용히 훔쳤다.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 흘러내렸다. 늘 제일 작았던 목소리가 오늘은 가장 또렷했다. 나는 천천히 열쇠를 든 손을 들어 올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난 이 열쇠를 누구에게도 줄 생각 없어. 그 말과 함께 손에 쥔 열쇠를 내 앞쪽으로 끌어당겼다. 이건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이 집안의 미래를 내가 직접 판단하고 운영할 거야. 민서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은하가 대표 역할을. 오빠는 충격과 복잡한 감정에 입술을 떨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미안해서가 아닌 서로를 제대로 보기 위한 시선으로. 오빠도 책임질 기회가 있어. 하지만 더 이상 나를 대신 세워두고 기대할 순 없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 그 순간 오빠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그가 느끼는 상실과 해방이 동시에 보였다. 어머니가 눈물 속에서 말했다. 우리가 너를 몰라봤어. 미안해. 정말. 나는 부드럽게 답했다. 나도 가족을 잃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제 나를 잃으면서까지 붙잡고 살진 않을 거야. 식탁 위에 놓인 모든 문서들이 새로운 의미로 정렬되었다. 과거의 억압이 아닌 앞으로의 권력과 선택의 구조로.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은 내 중심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균열이 아닌 탄생이 되길 바라.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중심에 선 처음의 밤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열쇠는 이제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여는 열쇠. 그리고 가족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처음으로 나를 한 사람의 주체로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밤은 고요하게, 그러나 완전히 달라진 공기로 흘러갔다. 그 밤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으로 가득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무게가 실려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더는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스며 있었다. 그러나 새 질서는 저절로 굴러가기 마련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부엌에 앉아 외할머니가 남기고 간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펜트하우스는 외 책 그 중 한 채를 내가 직접 관리하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머지 세 채는 가족의 이름으로 분배되지만 관리 권한은 내게 있다. 이 단락은 어딘가 서늘하면서도 달콤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제 누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커피 냄새가 잔잔히 퍼지는 부엌에서 오빠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평소에 거친 어조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는 몇 초간 말을 고른 뒤 어렵게 꺼냈다. 그 집들 내가 관리한다는 거 나도 이해해. 하지만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계산 중이었다. 민서는 뒤늦게 나타나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협상가의 그것이었다. 우리가 감정만으로 움직일 순 없잖아.
펜트하우스는 애차면 관리 비용, 월 유지 비용, 세금까지 합치면 상당해. 너 혼자 처리하기엔 벅찰 수도 있어. 전곡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그래서 협력이 필요해. 오빠가 고개를 든다. 그럼 우리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는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켜고 천천히 내 결정을 꺼냈다. 엄마와 아빠는 1호를, 오빠는 2호를, 나는 3호를 맡아. 하지만 수익과 사용은 내가 최종 승인해. 단단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선. 상처 준 만큼만. 그러나 존중을 요구하는 균형. 오빠는 쉽지 않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넌 왜 4호를 누구에게도 안 주는 거야? 그 질문은 나도 알고 있는 빈칸을 찌른다. 나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눈 위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다. 4호는 아직 미정이야. 그 집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성장했을 때 쓰려고 남겨둘 거야. 증명용. 민서는 미세하게 미소를 잃었고 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저 동생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한 듯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외할머니가 들어왔다. 예상보다 이른 등장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할머니는 의연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첫 협상은 어떻게 끝났니?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외할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시작이 있는 집안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은 축복 같으면서도 책임을 더하는 선언 같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한때 너희는 서로를 기대기로만 했지. 하지만 의지와 책임은 같을 때만 의미가 있다. 오빠가 처음으로 고개 숙여 말했다. 저도 노력할게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올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 쥐어진 열쇠는 단순한 부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힘이었다. 침묵 속에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풍요는 나눔으로 증명된다. 하지만 나눔은 중심이 흔들리면 무너진다. 가장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사람. 이제 누군지 알겠지. 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다. 네, 저예요. 이 말은 누구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린 판결이었다. 가족은 더 이상 나를 흘려보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식탁의 중앙에 자리한 존재였다. 그러나 승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이 새로운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시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피할 수 없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감춰져 있던 마음의 잔해와 대면하는 일. 나는 긴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펜트하우스의 문은 열렸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펜트하우스 관리권을 손에 넣은 이후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회의를 열었다. 식탁 대신 거실, 계획서 대신 마음을 꺼내놓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오빠는 의견을 내는 대신 나의 반응을 눈치 봤고 민서는 계산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어머니는 자꾸 차를 따르며 대화를 끊었고 아버지는 참석만 할 뿐 말보다 한숨을 더 많이 내쉬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판단에 무너지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나는 가족 앞에 투자 제안서를 내놓았다. 펜트하우스 3호를 장기 임대하지 않고 단기 고급 레지던스로 운영해 수익률을 높이는 계획이었다. 오빠가 놀란 듯 물었다. 이걸 내가 혼자 만든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남겨준 열쇠는 돈이 아니라 기회였어. 이제 진짜 활용할 때야. 민서가 스프레드 시트를 들여다보며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이 수익률이면 1호 2호도 모델을 바꾸면 가족 전체 수입이 3배도 가능해. 그 순간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은하야,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 말 속에는 미안함, 자부심, 그리고 뒤늦은 인정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두기만 했지 내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준 적은 없었구나.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흔들렸다. 나도 오래전 상처를 꺼내 놓았다. 난 가족이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었어. 나한테 기대만 하고 나를 믿지 않았던 게 힘들었던 거야.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외면하고 쌓아두었던 서운함, 질투,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사랑. 그날 밤 나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펜트하우스 4호를 보러 갔다. 은은한 아이보리 대리석,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빛, 아무도 살지 않은 공간. 외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니? 나는 한참 침묵했다. 화려한 내부를 둘러보며 생각했다. 이곳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나의 길과 닮아 있었다. 도피처가 아니라 성장의 상징. 나는 천천히 답했다. 이 집 나 혼자 쓰지 않을 거예요. 이곳을 새로운 회사의 본사로 쓸게요.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 책임지는 자리로. 외할머니의 미소에는 수십 년을 기다린 듯한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그래, 결국 문을 여는 건 내 선택이어야 한다.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머물거나 기대지 않는 공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운영하는 삶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4호 펜트하우스에서 첫 공식 미팅을 열었다. 나는 대표로 서 있었고 가족은 주주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새로 산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버지는 회계 파일을 정리했다. 오빠는 계약 커버를 검토했고 민서는 마케팅 전략을 다듬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말했다. 우리 이제 서로를 가족이 아니라 동료로도 봐야 해.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가족은 없어지는 거야.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가족이라서 더 책임을 가져야 해. 사랑은 버팀목이지만 기대만 하면 무너지니까.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선언을 내렸다. 나는 이 회사를 이끌 거야. 하지만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나의 최종 선택이었다. 억울함으로 버틴 삶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으로. 누가 나를 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딸이 아니었다. 열쇠를 쥔 사람도 아니다. 문을 여는 사람. 그 사실이 내 심장을 세게 뛰게 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듯 지나갔다. 조용했지만 확실한 변화의 소리였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나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 가족은 어느새 전과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나는 눈치 보며 숨어 있는 딸도 짐처럼 취급받는 존재도 아니었다. 오빠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내 의견을 먼저 묻기 시작했고, 민서는 계산보다 신뢰를 조금 더 고려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밤마다 내가 만든 보고서를 읽으며 응원 문자를 보냈고 아버지는 계획서를 검토하며 조용히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펜트하우스로 찾아와 작은 간식과 함께 우리가 쌓은 성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나는 새로 단장한 회의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은 마치 수없이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둘 켜져 있는 듯 보였다. 그때 외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하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살아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 때문에 지지 못했던 결정들이 있었고
인정받지 못할까 움츠러들어 숨겨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달랐다. 내 손에 있는 열쇠는 재산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이었다. 나는 되묻듯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추수감사절. 모두가 다시 모여 식탁에 앉았을 때 오빠는 웃으며 말했다. 작년엔 너를 내쫓고 싶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네.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민서는 화인을 따르며 말했다. 은하의 자리는 이제 우리가 비켜줄 수 없어. 너는 중심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자만하지 않았다. 중심이라는 건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더 강해야 한다고. 식탁 한쪽에서 외할머니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73세의 작은 어깨, 그러나 누구보다 크고 단단한 시선.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문 밖을 서성거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저에게 열쇠를 주셔서.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준 것은 열쇠가 아니다. 문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눈을 감아도 흐려지지 않는 문장의 온기처럼 내 가슴 속에 자리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큰 재산도 완벽한 환경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확신, 그리고 스스로가 그 확신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일. 나는 더 이상 가족에게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선택했다. 누군가의 그늘에 사는 존재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열쇠를 쥐고 있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추수감사절의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비난과 경쟁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음식, 얇은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묵직한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문은 열렸다. 어둠이 아닌 빛으로.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